사진이나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생성해서 만든 뭐 사진 옆에 이건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형태의 그럼 창작물에 다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소설이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다 AI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AI가 만들었으면 표시를 해줘야 되나요? 생성의 AI의 표시 의무는 실제냐 아니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해당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구 변호사입니다. 2025년에 참 뜨거웠던 용어가 인공지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쓰지 않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올해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법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셨고 인공지능법 입법에 주무차관으로 참여하신 강도현 전 과기정통부 차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법 입법의 주무차관으로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회가 어떠세요? 네, 법이 제정되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요. 또한 새로운 기술이 진행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법적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나 정의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과제입니다. 1년 지나는 과정에서 산업계, 학계, 그리고 국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법이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법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법이라고 저는 그냥 간략히 불렀는데 그 정식 명칭은 뭔가요? 정확한 법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항상 대상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이 뭔가요, 법에서는?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인공지능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적 정의를 두고 있으면서 과거부터 사실은 우리가 코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규칙을 사람이 정의해서 코딩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룰 베이스 코딩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많은 경우의 수를 사람이 예측하고 그것을 일일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데이터의 패턴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렉트루라고 하는 돌타구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에 제프리 힐튼 교수님, 안 리쿤 교수님, 그리고 조슈아 벤지오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모델을 하나 개발하시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기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결국 딥러닝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인공지능을 성능을 비교할 때 개냐, 고양이냐 이것을 컴퓨터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딥러닝 방식으로 인간의 뇌를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빠르고 깊게 만든 것이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2011년에 모델이 개발되고 2010년 중반에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현재 챗 GPT 같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딥러닝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면 궁금한 게 그럼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되는 건가? 아니면 인간을 넘어서는 건가가 궁금한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에 싱귤레러티라는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점에 되면 기존의 법칙을 붕괴시키는 새로운 지점을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모든 합의, 지식의 합의, 인간의 그것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라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같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우리도 잘 모르는 미지의 어떤 기술을 법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였나요?
사실은 인공지능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4년 동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로 이야기하면 21대 10개의 법안이 있었고요. 22대가 새로 출범하면서 20개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제로 그것을 19개, 20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19개 법안을 병합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했고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 속에서 의원님들의 노력들, 그러한 진지함, 이런 부분은 지금도 눈에 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다는 점인데요. 실은 이제 EU에서 인공지능법이 먼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시행 시점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된 것 같은데, EU 쪽에서는 그런 어떤 법률이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발전에 영향을 줄까 봐 우려했다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EU 인공지능법은 2024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면서 각각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3년 동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그 전체를 연계한 것은 아니고요. 3년간의 전면적으로 시행을 단계적으로 두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22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행이 누가 먼저였냐라고 보면 시각에 따라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한 법이고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위원회 단계에서 새롭게 법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는 논의가 있는 것도 현재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법은 법률 컨텐츠니까요. 인공지능 기본법의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누가 지켜야 되는 법인지를 좀 알려주시죠. 요즘 일반인들로 인공지능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될 대상은 구글,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우리 네이버, SKT처럼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비자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걸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이 두 사업자가 법이 정한 의무 조항을 지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뭐 지금 저희가 속한 법무법인 세종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같은 뭐 회사도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가 돼서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률 회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지만 실제는 모든 서비스는 변호사 내지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인공지능 사업자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률 회사들이 예. 직접적으로 인공지능만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법상의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는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은행 같은 데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인공지능 도움을 받는다. 그래도 그 서비스 자체는 은행이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례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서 은행이 그것에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하는 구조이고 그 판단과 주체는 여전히 은행이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법의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는 현재는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법의 적용 대상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인공지능입니까? 그래서 3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영향 AI인데요. 법은 사람의 신체 그리고 생명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영향 AI라고 해서 에너지 공급이나 먹는 물, 원자력, 교육 그리고 범죄, 교통안전 등에 사용하는 AI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인데요. 생성형 AI는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법에서는 입력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과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능 AI인데요. 굉장히 성능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의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있어서 사용한 총 연산량, 이를 누적 연산량이라고 해서 10의 26승 프로 이상의 인공지능을 고성능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3가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은 10에 한 25승 정도, 26승을 사용한 극히 드문 상태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10개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도 사람의 신체, 생명의 안전, 거기에다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많이 적용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양 인공지능 정의에서 이제 10개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채용 같은 게 있었잖아요. 채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채용을 한다는 부분이 꽤 많은 회사가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고영양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채용을 할 때 있어서 기본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노동권 같은 게 채용 시장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본권일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물로 나온다면 인간의 기본권, 그러니까 노동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고영양이다 해서 10개 분야 중에 하나로 채용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이라면 고영양 인공지능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보조적 장치로 지원되고 선택의 하나의 방법으로 정리된다면 그 회사는 고영양 인공지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사업자가 3가지 형태의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까? 법에서 정하는 의무는 5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투명성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처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고성능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성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영향 같은 게 사업자의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향평가를 해주라. 새로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었을 때는 이 시스템은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라는 것을 미리 영향평가를 해주라 라는 겁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주세요, 이렇게 5가지의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투명성 의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이나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생성해서 만든 뭐 사진 옆에 이건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태의 그럼 창작물에 다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소설이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다 AI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AI가 만들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나요? 생성의 AI의 표시 의무는 실제냐 아니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딥페이크 같은 부분에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판단의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를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황과의 구분 여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는 이 조항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설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생성의 AI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영화나 창작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안전성 확보 의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안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안전성을 말하는 건가요? 안정성 확보하라라는 대상은 고성능 인공지능입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 보니까 한번 그 오작동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나 사고는 없을지, 악의적 사용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사생활의 침해나 유해 콘텐츠의 확산 등이 그 안전성 확보의 핵심일 겁니다.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고성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고영양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무로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서의 안전성이란 게 업무 수행 결과가 청소년들이 봐선 안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인종이나 종교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편향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결과물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오작동을 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본연적으로 외부의 해킹에 의해 이루어지는 침입에 의한 오작동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성능 인공지능일수록 안전성 확보를 하라, 이런 규정이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의무 중에 네 번째 의무에 AI 영향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어떤 영향을 평가하는 건가요? 그 첫 번째가 해당 제품과 서비스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에 스스로 일단 스스로 평가를 해달라는 스스로 평가한다. 두 번째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도입이 되면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렇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의 형태와, 다섯 번째는 예방과 손실에 대한 복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채용 서비스의 인공지능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권 위험 요소를 고려하고, 두 번째 평가에 있어서는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전 평가 등을 해달라는 것이 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 의무인 외국 인공지능 사업자의 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인데요. 법문을 보면 그 이용자 수하고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일단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나요? 맞습니다. 이용자 수가 3개월 평균 100만 명 1일, 그리고 매출액이 전년도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고영양 인공지능의 확인, 고영양 인공지능의 사업자 책무, 그리고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두고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절차와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해외 사업자는 대리인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 요건에 맞추면 대리인 지정하고 대리인이 똑같이 이제 국내 사업자와 비슷하게 고영양, 고성능, 생성형의 어떤 규제를 받는 거군요. 예, 그 의무 조항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사후 관리 문제까지. 국내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뭐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지능의 법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법이 먼저 규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산업 발전이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 규제를 위해 가지고 속도의 엔진을 일정한 킬로미터 이상으로는 개발하지 말아라는 법이 있다면 아마 우리 인류는 달나라나 비행기나 이런 걸 개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환경 문제 때문에 배기가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적인 기술 개발은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부작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곤스러우면서도 일정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 인공지능의 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고, 이 서비스들을 다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법은 여러 가지 의무 조항도 있고 산업 진진 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발전과 상황에 따라 굉장히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작년 말 법 시행 이전에 정부에서도 사실조사의 문제와 그리고 처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아마 1년 이상으로 유예를 두면서도 여러 가지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과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별도로 이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라는 부분에 안내센터 같은 것을 별도로 두고 산업계에서 요청을 드리면 그 법조항과 내용의 적용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성실히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센터도 두고 있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 정도는 봐준다.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요? 아니면 유럽처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성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왜 그렇게 12, 26승 플러프로 정리를 했냐면, 우리나라 기술도 이렇게 뭐 추워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12, 26으로 둔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 GPT 수준까지 가기 이전에 정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추가적인 개정 같은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법 체계를 만들어 두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한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쯤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제법 잘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제법이라는 의미가 1등은 아닙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세계에서 LLM이라는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또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LLM이나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3위권 그룹의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딩 아니면 모델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결국은 딥러닝 방식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실제로 반도체 하나, 반도체 두 개, 반도체 세 개의 접목을 하나로 높이를 쌓은 게 HBM.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반도체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성능은 실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문제예요. 에너지가 원체 크니까 공급 능력이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경쟁력을 따지라면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혁신 기술이 적합한 법 체계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또 다른 경쟁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법 잘하는 나라 그리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계 3위권, 제법 잘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뿌듯한데 그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계 3위권의 하나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절대적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이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CS에 나오는 피지컬 L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갑옷을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CES의 결과였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아주 큰 거대한 시장은 아니지만 잘 짜진 분야별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 의료, 금융, 그리고 교육 그렇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인공지능의 적용이 잘 적용이 됐으면 우리의 잠재력이 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 전체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잠재력을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그중에 가장 손꼽히는 핵심적인 것은 인공지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파워를 늘리는 것, AI 컴퓨팅 센터 AI 컴퓨팅 파워, GPU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특화 역량들을 한국이 빨리 갖춰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국민 전체가 그러한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반가운 소식은 12월 15일 날 작년 말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 역시도 앞으로 끌고 갈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22일 날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 법에 직접 관여하신 강도현 전 과기정통부 차관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